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허진영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의 귀천이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더 더럽고 치사한 계급이 존재하는 게 오늘날이라고 생각해요. 대체 고귀한 직업이 무엇이며 천박한 직업은 또 뭘까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또한 사람의 귀하고 처남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이 세상이 저는 슬픈 것 같습니다. 다소 감상적인 이야기로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솔직한 지금 제 심정이거든요.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제 심정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바람을 담아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말하자면 유복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 아주 귀하게 자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말이에요. 그러니 저도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답니다. 근데 그 무렵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는 어렸기에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 규모가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후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제 길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실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 후 저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이름도 처음 듣는 지방 어느 낯선 도시에서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원래부터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했던 엄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큰 마음의 병을 얻어 고생만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상간에 부모를 다 잃은 거예요. 보육원에 보내질 처지였던 저를 걷어준 건 이모였어요. 진영아, 오늘부터 이모 집에 가서 살자. 이모 집이 크지도 않고 이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모랑 살자, 응? 이모도 힘든데 나 데려가서 키워줄 수 있어요? 정말? 그럼 정말이지. 이모가 돈이 없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너 이모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이모는 안 그래. 그래, 이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한창 잘 나갈 때 언니랑 형부가 나 도와준 게 얼만데 그 은혜 갚아야지. 내가 이렇게라도 그 은혜 갚을 거야. 이모, 나 이모랑 살래. 보육원에 가기 싫어.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모 손을 잡고 이모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시 고아가 된 저는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엄마랑 제가 살던 집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차례나 옮겨서 원래 얼마 되지도 않는 집이었겠지만 그마저도 엄마 병원비로 이미 상당 부분을 대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빈털터리 고아였어요. 그런 저를 이모도 어려운 형편이면서 걷어주셨던 거죠.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더라도 당장 자기 살 궁리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갖고 가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모가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버렸던 건 바로 이모부 때문이었는데요. 이모부가 잘 나가는 처형 부부 믿고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몇 번이나 말아먹은 겁니다. 결국 이모는 이모부와 이혼했고 혼자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심약하고 여리기만 했던 엄마와 달리 이모는 억척스럽다 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셨거든요. 저보다 3살 어린 사촌 동생까지 이모가 맡아 키우며 양육비 한 번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저까지 키워주겠다고 맡아준 이모가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 또 뭐라도 이모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죠. 사촌 동생이 한창 어리고 손이 많이 갈 때는 제가 사촌 동생 돌보기를 자처했고 사촌 동생이 어느 정도 큰 후에는 이모 가게에 나가 생선 장사하는 걸 도왔습니다. 진영아, 뭐하러 나왔어? 여기서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이모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숙제나 해. 숙제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왜 할 일이 없어? 방금 상자 정리하는 거 봤지?
그런 것만 해도 이모 허리 몇 번 덜 굽혀도 되겠네.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뭘. 내가 그랬니? 아유, 이제 너 무서워서 네 앞에서는 허리 아프다 소리도 못하겠다. 진영아, 여기 너희 학교 애들도 막 다니고 그러지도 몰라. 같은 동네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모야말로 그런 걸 왜 걱정해? 내가 괜찮다는데 말이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뭘 걱정하는 건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이모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살던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전부터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들며 엄마와 저를 살펴주곤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모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전학을 하지 않고 다니던 학교 그대로 다닐 수 있었고,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다녔으니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 같은 중학교에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모네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저는 달라진 게 없는데 친구들이 달라진 것을 느끼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걸 느낀 게 처음도 아닌 거죠. 앞지가 사기를 당하고 가세가 확 기울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한 번 겪었잖아요. 그땐 제가 더 어리기도 했고 그야말로 상황이 180도 달라진 거라 여러모로 충격이 컸고 저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멀어지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는 건 어린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니 그나마 제 옆에 남아줬던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마저 제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 또한 제게 상처가 된 건 사실이지만 이미 겪어봤던 일이라 그런지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제게 소중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이모를 돕는 것이 꺼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런 아이들 앞에 나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기를 쓰고 이모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매일같이 이모 가게에 나가 있게 되면서 이모가 우려한 것처럼 제가 아는 아이들과 마주치기도 했어요. 엄마 손잡고 시장에 왔다가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절대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걸 보고 그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씁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런 애들이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비밀을 지켜줄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제 친구도 아닌데요. 그러니 제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게 다 들렸어요. 야, 나도 어제 제 시장에서 봤잖아. 네가 봤다고 해서 나 일부러 엄마 따라간 거거든? 근데 진짜 있더라. 진짜야? 너도 봤어? 정말 대박이다. 생선 가게에서 일해 정말로? 그래, 쟤네 이모인지 고모인지 생선 장사하잖아. 인사도 했어? 가까이서 봤어? 어떤 표정 짓던데? 몰라. 내가 쟤랑 인사를 왜 해? 쟤가 우리 친구냐? 그리고 생선 비린내가 어찌나 진동을 하는지. 나는 가까이 가기도 싫더라. 그냥 쟤 있는 것만 보고 멀찌감치 있었어. 쟤는 비위도 좋아. 거기서 잘만 있더라. 생선도 막 던져. 야, 쟤가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가를 처지냐? 그런 거라도 해야 그 이모인지 고모 집에 붙어 있을 수나 있나 보지. 그래, 밥값 하는 거네, 밥값. 하긴 쟤가 이제 뭐 부잣집 딸도 아니고 그런 거라도 시켜주면 해야지, 안 그래? 부잣집 딸은 무슨 언제적 얘기라는 거야? 쟤네 아빠 망한 게 언젠데. 그러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특별히 잘난 척을 했던 것도 아니고 누구를 무시하며 상처를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별 의미 없이 한 말들로 친구들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다는 것만으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그냥 저만 참아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나쁘고 잔인한 게 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이모까지 비하하고 얕잡아 보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쟤네 이모 있잖아. 진짜 장난 아니야. 완전 시장 아줌마 그 자체인데 어찌나 무식한 티가 나는지. 학교는 대체 어디까지 다녔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 시장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그런다잖아.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이야.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건 싫지만 사실 그 말은 맞는 말 아니냐? 까딱하다간 인생 나고자 실패자 돼서 시장통에서 생선이나 팔아야 하는 거 맞잖아. 짜증나지만 맞는 말 맞아. 나도 어제 보니까 실감이 확 나더라. 우리 엄마도 그 집에서 생선이나 샀지. 그 아줌마랑 말도 안 섞더라고. 그러고 싶겠어. 급이 다른데. 그럼 당연하지. 너희 엄마나 우리 엄마나 그런 아줌마랑 어울릴 일이 뭐가 있냐? 즉 우리도 쟤랑 어울릴 일이 없다는 거지. 생선 장사하는 이모한테 잘 배워서 쟤도 나중에 생선이나 팔면 되겠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걸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고 참기도 싫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며 따지고 싶었죠. 거의 그럴 뻔했지 뭐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다고 그 애들이 반성을 할 것도 아니고 저한테 사과를 할 것도 아닌데 괜히 잘못하다가는 이모한테 더 큰 상처만 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스쳤어요. 걔네 엄마들도 어지간히 극성이니까요. 그러니 괜히 긁어부스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친구도 뭣도 아닌 그 애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걔들이 뭐라고 하든 제 눈에는 이모가 너무 멋있었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이모는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장부 스타일인 거죠.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버릴 때도 이혼한 이모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그게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혼도 하고 말았겠지만요. 하여간 저는 이모가 좋았고 이모를 도와 장사하는 게 재밌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 한 가지 생각을 굳히게 된 거예요. 자랑 같지만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었어도 성적은 그럭저럭 좋은 편이었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좋은 대학 나온 수재였으니 감사하게 저도 좋은 머리와 학습 능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없고 어떤 학과에 진학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것도 없었죠. 제 마음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겨울방학 때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이모에게 털어놨습니다. 이모, 나 대학 안 가고 이모한테 장사 배우고 싶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얘가 정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왜? 이모는 이모 직업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나도 그런 이모가 멋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예, 그래. 물론 그건 사실이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이 일은 내가 정말 하다 온갖 고생 다 하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근데 그걸 네가 왜 하겠다는 거야? 넌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야. 성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대학부터 가.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대학은 가서 뭐해? 그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냐고. 나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같은 생선을 팔아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 졸업장 걸어놓고 생선 장사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이 세상인 걸 어떡하냐고. 내가 뭐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이모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면서 뭘 그래.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넌 1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거야. 알겠어? 이모가 장하다 하며 좋아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면 이모도 웬만큼은 제 생각을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낙담한 표정을 지으니 이모가 조금은 나긋해진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진영아, 너 혹시 등록금 때문에 그러니?
그래, 물론 이모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등록금은 이모가 다 대주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어. 그게 사실이니까 장사가 어찌 될지 알 수도 없고 말이야. 알지, 그럼. 나도 이모한테 등록금 대달라고 할 생각 없어. 내가 어떻게 그래. 나도 염치가 있지.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나는 이모한테 빚 갚을 일만 남아있는걸? 별소리를 다 하네. 하여간 너도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잘 골라서 가면 또 정 안 되면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있고. 응?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대학 붙을 생각이나 하란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그럴 만큼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닌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이모와 저는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거의 1년 내내 한 것 같아요. 이모는 마지막 대학원서 쓰는 순간까지도 저한테 대학을 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논쟁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대학은 제가 가는 건데 제가 죽어도 싫다면 답 없는 거죠.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할 수 없다 소리를 대체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모는 제 뜻을 꺾지 못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대신 이모 밑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배우며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6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모와 함께 일했고 드디어 독립해서 제 가게를 갖게 됐죠. 독립을 하고 보니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주위도 좀 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근데 막상 그러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런 여유를 가져봤어야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던 저의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가세가 기울기 전 부잣집 외동딸로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말이 강아지지. 저희 집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아주 커다란 대형견이었거든요. 그 강아지가 달려와 제 품에 안길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강아지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하긴 그 전에도 길거리에서 예쁜 강아지를 보면 눈길이 절로 갔고 특히 커다란 강아지를 보면 저도 모르게 몸이 아주 돌아가곤 했어요. 제게 강아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엄마 아버지와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거였을 거예요. 이모, 나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와 키워볼까? 이모도 기억하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커다란 강아지 말이야. 아이, 나뿐이야. 보리 말하는 거 아니야. 걔가 그 덩치에 참 순하기도 순하고 털이 얼마나 보드라웠니? 기억하지? 근데 네가 강아지를 감당할 수나 있겠어?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일해야 하는데 생선 파는 집에 강아지 데리고 다닐 거야? 하긴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둬야 하면 그것도 못할 짓이지? 그럼 강아지 불쌍해서 안 돼. 그리고 너도 힘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쉬고 싶을 텐데 강아지한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아? 예전에야 넌 그냥 예뻐해주기만 했지. 네가 그 뒤지다거리 다 한다고 생각해봐. 보통 일 아니다. 에이, 역시 무린가? 그래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전 그렇게 강아지 생각이 나면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활동 같은 걸 알아봐. 좋은 일도 하고 좋잖아. 정말.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역시 이모는 내 구세주다. 고마워, 이모. 그렇게 이모 덕분에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활동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좀 알아보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나가봤는데 강아지들 돌보는 일도 너무 좋았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하려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봉사 나오는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인간관계에서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엔 일부러 친구도 잘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제가 원래 폐쇄적인 사람도 아니고 원래는 사람도 친구도 사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지라 오랜만에 그런 좋은 관계를 갖게 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관계에도 재미를 붙여 더 자주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죠. 봉사활동을 나오는 사람 중에는 저처럼 열정적으로 자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 자주 나오지는 못해도 꾸준히 나오는 봉사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의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남자애였는데 그 힘들고 어렵다는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시간이 나면 봉사활동을 하러 온다는 것도 신기했고 또 봉사를 나와서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3살 어리니까 이종 사촌 동생, 그러니까 저희 이모 아들이랑 동갑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 말수가 적고 다른 봉사자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강아지들과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 저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선뜻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운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도 제가 또래이면서 누나이기도 하고 또 봉사자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사교적인 편이라 제가 나서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리자며 이끌기도 했어요. 학생, 의대 공부하는 똑똑한 정민 학생, 오늘도 그냥 갈 거야? 모처럼 나왔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 우리 다 같이 갈 거거든, 응? 네? 저는 그러지 말고 오늘 딱 한 번만 먹고 가. 정민 학생이 자주 나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봉사자여서 우리 다 아는 처지인데 제대로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잖아. 네. 그건 그런데. 그리고 저 사실은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봐.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뭔데? 그게 제가 고기를 못 먹어서요. 근데 회식하면 다 고기 드시러 가시는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진작 말을 하지. 뭐 그래, 주로 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물고기는? 물고기도 안 먹어? 아니요, 물고기는 괜찮아요. 먹어요. 그럼 됐네. 오늘 회식 메뉴는 해물탕. 그럼 됐지?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회식도 한번 같이 했고 이후로도 제가 조금 더 살갑게 그 친구를 챙겼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꾸준히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키우던 강아지를 고등학교 때 떠나보냈는데 그 강아지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상하게 고기가 안 먹히더래요. 그런 사람들도 덜하다고 하던데 직접 본 건 처음이었죠. 그래도 생선이나 해산물은 먹는다고 하니 내가 바로 생선 장사한다 하며 실없는 소리도 해가며 허물없이 대할 수 있게 제가 먼저 더 편하게 대해주려고 했죠. 제가 가끔 봉사자들과 나눠 먹을 도시락을 싸가기도 했는데 고기 없이 전복 같은 해산물만 넣어서 만든 도시락을 챙기기도 하는 등 특별히 마음을 쓰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봉사자들 중에서 제일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렇다고 무슨 연애 감정 같은 건 아니었고요. 누나 동생 하는 사이였죠. 그 친구가 봄과 졸업하고 인턴 시작하면서 더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가게 독립하며 가게 근처에 집을 구해 이모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랑 그 친구 학교 병원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더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체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는 친구였기에 그 힘들다는 인턴 생활 힘내서 잘하라고 힘나는 거 잔뜩 넣은 도시락도 종종 갖다 주고 그랬어요. 가까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가게 쉬는 날이라 제 가게에 놀러 오셨는데 오랜만에 이모 만나 수다 떠는 게 그렇게 좋았었는지 방심을 한 탓에 제가 손을 좀 다치게 됐어요. 이미 병원 다 문 닫은 늦은 시간이었고 그러니 제일 가까운 응급실인 그 대학병원에 가게 된 거죠. 사실 무슨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갈 일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응급실이긴 했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응급처치가 끝난 상황에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아무리 별일 아니라고 해도 눈물까지 흘리며 유난인 이모를 본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진영이랑 친한 의사 선생님이 다 있었구나. 그래, 우리 진영이 괜찮은 건 맞아요? 정말이에요? 생선 자르는 가래 밴 건데 무슨 감염 같은 거라도. 제가 아직 정식 의사는 아니고 공부하는 수련의이긴 하지만요. 상처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 좀 해. 다들 괜찮다는데 이모 정말 너무 유난인 거 알아? 아유, 나 좀 부끄러우려고 해. 왜 그래, 누나? 보기 좋기만 한데. 이모님이 조카에게 참 각별하신 모양이에요. 네, 제가 좀 그렇죠. 그래요. 나한테는 참 특별하고 각별한 아이입니다. 딸보다도 더하죠, 뭐. 그렇게 말하는 이모와 저를 그 친구는 새삼 부러운 듯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 친구는 그런 저를 부러운 듯 그런 눈빛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 친구 엄마가 안 계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했어요. 친하게 지냈어도 그 친구가 가족 관계나 그런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또한 그런 이유였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후로 치료받으러 병원 외래를 다녔는데 매번 겨우 드레싱하러 병원 가는 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맨날 잠잘 시간도 없다는 그 친구가 일부러 제 가게로 찾아와서 드레싱도 해주고 이것저것 봐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했고, 뭐랄까, 어쩐지 평소와는 좀 다른 기분이 들던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친구가 제게 고백을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사귀는 사이가 되고 나서야 그 친구 가족들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멀쩡하게 잘 계시고, 유복한 환경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자란 친구였어요. 뭐야, 난 네가 하도 가족들 얘기를 안 하길래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멀쩡한 가족이 있는 거였어? 뭐 특별히 얘기할 것도 없어. 그게 다야. 난 그때 네가 우리 이모를 하도 애틋한 눈빛으로 보길래 혹시 엄마가 안 계시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알아? 너무 멀쩡해서 배신감까지 들라고 하네 정말. 아, 오해하지 마.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계신 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니까. 그날은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 눈빛이 보였을 거야. 우리 엄마는 뭐랄까 그런 정이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 난 어린 시절 엄마랑 추억이 별로 없어. 늘 학교 데려다 주시고 학원 데려다 주시고 늘 그렇게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데리러 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 가만 들어보니 그 친구 엄마가 좀 극성이랄까요. 아들 의대 보내려고 치맛바람 꽤나 일으켰던 분 같은 거예요. 엄마가 안 계시거나 사랑 못 받고 자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였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린 시절이 뭐가 그리 행복했겠나 싶은 생각에 좀 다른 느낌의 안쓰러운 감정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아들을 어린애 취급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자주 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대화 내용을 들려주기 싫어하며 자리를 떠서 전화를 받을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들리는 게 있잖아요. 대충 어떤 엄마인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엄마라면 모르긴 몰라도 며느리감도 자기가 고르려고 할 게 뻔하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말이야, 너 사고 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사고라니. 병원에 무슨 일 있어? 아무 소리 없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자꾸 선보라고 하셔서 여자친구 있다고 해버렸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버렸거든. 뭐라고? 결혼? 야,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그래, 청혼하는 거야. 나랑 결혼해줘야 해. 엄마가 너무 궁금하다면서 당장 데려오래. 뭐야 이게? 이렇게 얼렁뚱땅 청혼을 한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툴툴거리는 척을 했지만 사실은 엄청 심쿵했지 뭐예요. 자기 엄마한테 저를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했다는데 그게 심쿵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청혼을 받았고 예비 시모인 그 친구 아니 얘랑이 엄마를
드디어 만나 뵙게 된 겁니다. 솔직히 엄청 걱정했어요.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그보다는 걱정이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들한테 극성이셨던 분이라고 하고 사는 형편도 웬만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집안에서 심지어 의대 나와 의사 될 아들이 저 같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고 하는 걸 좋아하실 리가 없다 싶었으니까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벌써부터 어쩌려고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거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간 크게도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되겠다는 인사를 드리러 말이죠. 예비 시모는 예상대로 다소 천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생선 장사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나왔으면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휴, 내가 지금 차를 수리 맡겨놔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가 어찌나 무식한지. 왜 그러세요? 운전을 험하게 하시던가요? 운전이고 뭐고 그냥 사람 자체가 무식 그 자체인 거야. 뻔한 거 아니야? 보나마나 잘해야 고졸이고 그마저 그 연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남들 손주 재롱이나 볼 나이에 그 힘든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개인 택시도 아니고 회사 택시던데. 이래서 개인 택시, 그것도 대형차 모는 택시기사를 알고 호출해서 타고 다녀야 하는 건데 아우 내가 깜빡했지 뭐야. 네, 오시는 동안 힘드셨나 봐요. 뭐라고 대꾸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대충 그런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택시기사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연세에 자기 차도 아닌 회사 차를 모는 택시기사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고졸의 3D 같은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이러니 세상이 다 그렇게 급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택시 한 대 잘못 불러서 이렇게 하루가 다 엉망이 되잖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무슨 그 정도 급까지 따지고 그러세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그 택시를 안 탔으니 그런 말을 쉽게 쉽게 하는 거야. 너처럼 깔끔한 애가 그 차 탔으면은 너도 코 막고 난리 났을 거다. 차도 어찌나 더럽고 냄새가 나든지. 사는 수준이 그러니 술 담배도 다 할 게 뻔하고 아주 그 쩌든 내 냄새가 나더라고. 정말이지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 택시기사님 얘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는 저희 셋 모두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예비 시모가 그 택시기사에 빗대서 제 처지를 꼬집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지칭한 적도 없고 제게 뭐라고 한 것도 없었지만 그 택시기사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거죠. 사람 기죽이는 방법도 치사하다 싶었어요. 겉으로야 제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말에 뼈를 심어 저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 말에 뼈를 맞은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예랑이도 예비 시모를 보내고 와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네,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뺨 맞은 기분이었고 대놓고 저를 두고 뭐라고 한 것보다 더 기분이 더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전 이미 예랑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예비 시모 때문에 예랑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 예비 시모와의 관계도 잘 풀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를 먼저 찾아온 건 예비 시모였습니다. 첫 인사를 드린 며칠 후 혼자 제 가게에 찾아오신 거예요. 쳐들어왔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겁니다. 다짜고짜 쳐들어오더니 제 얼굴에 현금 다발을 던지듯이 뿌리는 거예요. 어이없었죠? 예고도 없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니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셔?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서 그래? 그리고 누구더러 어머니래?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이게 진짜? 야, 넌 누구 앞길 망치려고 이래?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랑 말씀을 좀. 어머니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공부 많이 못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나쁜 년 아니야?
야, 어디서 이런 너 같은 년이 감히 급도 안 되는 년이 어디서 내 아들은 노려? 야, 이년아, 내가 방금 은행에서 딱 1,000만 원 맞춰서 뽑아온 거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져. 네 처지에 1,000만 원이 어디야?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지금 그게 할 소리인가 싶었고 저도 얼마든지 반박할 말이 차고 넘쳤어요. 애당초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 않냐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관계를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쪽에서도 첫인사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줬다고 생각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뒤에서 제게 그런 상소리까지 하니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이 아닌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 멘탈이 털리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죠.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으니까 난동 다 부렸으면 이제 그만 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뭐야? 네 건물? 뭐가? 여기 이 건물이 네 거라고? 제가 당당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살짝 당황하는 것도 같더니만 이내 저를 무슨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걸 쳐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비웃기 시작하더군요. 웃기고 있네. 인연이 현금 1,000만 원 처음 보더니 실성을 했나? 야, 어디서 그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헛소리 짓거리는 건 제가 아니고 그쪽이니까 행패 부리지 말고 꺼지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왜 사람 성질을 건드려요? 그냥 나가면 될걸. 이게 누구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거 진짜 보통 년이 아니구만. 너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작업친 꽃뱀이지? 어디서 뭐 하면서 굴러먹은 년이야 이거? 이게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팔던 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 아니야? 정말이지. 이거 참 말로는 안 될 사람이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여기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데 좀 끌어내주세요. 제가 경비원들을 호출한 뒤에도 예비 시모는 온갖 소리를 짓거리다 결국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꼴이 됐는데 그 꼴 당하고 나서야 사태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얼굴을 바꿔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자 하던데 제가 그 소리를 왜 들어주겠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밖으로 모시라고 했더니 결국 질질 끌려나가며 온 건물에 곡소리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나면서까지도 별로다 싶었죠. 그건 그렇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으시는 분들도 혼란스러우실 테니 이쯤에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게 있어요. 제가 6년 만에 이모에게서 독립하던 때 일 말이에요. 물론 6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제가 독립을 하고 싶었다면 그전에도 얼마든지 독립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그래야 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입니다. 이모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고 그렇게 둘이 2배로 뛰는 만큼 수익도 많이 났으니 괜히 가게 하나 더 얻어서 새만 배로 낸다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쯤 제게 특별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있는 줄도 몰랐던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게 됐던 겁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서는 친가 문중 종손이라며 자기소개를 하시더니 저더러 상속자 자격으로 문중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종소는 뭐고 문중회의는 또 뭐냐고. 내가 그런데 왜 가? 가서 뭐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네가 무슨 권리 행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겨나 보지. 내가 언젠가 언니한테 듣기로는 형부 문중이 그때 이미 거의 와해되고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던데. 이모는 아버지 문중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그게 대체 뭔데? 우리 아버지 무슨 대단한 가문 출신이야? 뭐 그렇다기보다는 형부 고향에 대대로 문중에서 관리하는 선산인지 땅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족보 정리를 새로 한다 어쩐다 하면서 그때 형부도 꽤나 불러다니셨지 아마. 너희 아버지 잘 나가던 시절이었으니
그런 사람 하나 문중에 있으면 구색도 갖추고 좋잖아. 그래? 그렇구나. 나는 전혀 모르겠어. 아, 무슨 누구 어느 할아버지 제사라고 하면서 시골에 한번 따라갔던 건 생각이 나긴 한다. 그래, 아마 그게 맞을 거야. 거기가 형부 고향이고 문중 어르신들 모여 사는 마을이지. 뭐 다 알겠는데 거기서 날 왜 찾냐고 정말. 솔직히 전화하신 분 목소리가 무섭기도 하고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쓰셔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야단치듯이 내려오라 소리만 하시니 가기 싫더라고요. 이모 말대로라면 이미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는데 괜히 무슨 돈이라도 내라고 하는 건 아닌가 싶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모, 나 그냥 가지 말까? 그래, 너 어떻게 그래? 그리고 네가 안 가면 또 전화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번은 가야 할 거라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신 날짜에 다녀와. 의외로 별일 아닐 수도 있지 뭐. 무슨 분담금 같은 거 나눠내자고 하는 건 아닌지 그 걱정부터 든다고. 에이, 그럴 게 뭐가 있겠어. 세금? 에이, 모르겠어. 너무 걱정 말고 일단 가봐. 혹시 알아? 문중 땅 처분해서 분담금 내라는 게 아니라 배당금 준다는 거 있지? 아유, 그런 건 바라지도 않네요. 돈 내라 소리만 아니면 좋겠다. 무튼 그럼 이모, 나 다녀올게. 이모에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아버지 문중에 갔던 것인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중 공동재산이었던 땅을 처분하면서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중 땅 주변으로 개발이 된다며 보상대산이 됐다는데 공동재산 외에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땅이라는 게 말이 좋아 땅이지 원래는 거의 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아버지도 문중재산 묶어둔다는 생각으로 주변 땅을 매입해 놓고 누구에게 특별히 얘기도 안 하셨던 거죠. 그렇게 있는 줄도 몰랐던 땅이 대박이 난 거예요. 문중재산 땅과 함께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수중에 생긴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모와 상의를 했고 그 상의 끝에 이모의 권유로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선 가게를 열어 독립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생선 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생각으로 독립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가져가거나 얘랑이 인턴할 때 갖다 준 도시락 같은 건 전부 제가 상품화한 것들이었던 겁니다. 도시락 사업까지 하게 되면서 저는 이모에게 힘들게 장사 그만하시고 건물 관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몸 편히 사시라고 했었죠. 그런데도 저희 이모 스타일 아시죠? 아직 얼마든지 몸 써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걸 그만두라고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모에게 장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저는 이모를 더 말리지 못했고 이모는 이모대로 장사를 계속 하시면서 제 건물 관리도 도와주고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비시모는 더더욱 제가 건물까지 갖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모까지 힘든 장사를 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예비시모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희 이모의 숭고한 직업 철학을 예비시모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선 장사는 미천하고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예비시모에게 저는 딱 그런 아이였을 거예요. 조실부모하고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생선 파는 이모 밑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자라서는 기껏 그 일 배워 생선 장사나 똑같이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아이, 그게 저였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형편이 나아진 거라곤 하나 없는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이모도 여전히 장사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가난한 집안, 그게 예비시모 뇌리에 박힌 저에 대한 이미지였던 거죠. 예비시모는 물론 예랑이에게도 그 건물이 제 것이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랑이에게
제가 도시락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했었고 예랑이 또한 그 사실을 예비 시모에게 저를 소개하며 했을 거예요. 안 했을 리가 없죠. 저보다 자기 엄마를 더 잘 아는 예랑이가 자기 엄마에게 저를 소개하며 생선 장사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도시락 사업도 하고 있다며 덧붙여서 설명을 했을 테지만 이미 생선 장사라는 말에 꽂힌 예비 시모는 도시락 사업 같은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저를 한참 천한 존재로 얕잡아보고 단정 지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도시락 사업을 한다고 한들 그게 그리 예비 시모성에 찼을 리도 없죠. 말씀드렸듯이 예비 시모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았던 사람으로 눈이 보통 높았던 게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후보로 꼽던 며느리감 모두 쟁쟁한 집안 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집안 딸들이 예비 시모 며느리가 되겠다고 줄 서 있는 건 아니었을 뿐더러 그랬다고 하더라도 건물주 며느리보다 나은 조건이요. 아마 없었을걸요. 기껏해야 부모 잘 만난 좋은 집안 자식들이었을 테죠. 게다가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지금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예비 시부 몰래 갯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큰돈 날리게 생겼는데 그걸 당장 막지 못하면 예비 시부에게 다 발각되고 그렇게 들키고 나면 집안 발칵 뒤집어지는 건 기본이요. 예비 시부가 난리를 치겠죠. 저도 그때까진 아직 예비 시부를 만나 뵙기도 전이라 잘 모르긴 해도 예랑이에게 듣기론 예비 시부가 보통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도 예비 시부 이야기만 나와도 움찔하는 게 보였을 정도였고요. 근데 예비 시부가 난리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라 까딱하다간 집까지 다 날릴 판인데 그런 상황이었으니 아들 혼사 서두르며 한몫 잡을 수 있는 혼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눈 시뻘겋게 해서는 말입니다. 아시죠?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서 뭐 받고 하는 거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들 혼사가 장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긴 제가 예비 시모란 사람이 하는 언행들 중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없긴 하네요. 정말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예랑이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친모가 아닌지 의심스러웠답니다. 놀랍게도 친모가 맞다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두고 그런 장사를 할 생각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리 된 것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건물주라는 걸 예비 시모가 안 거잖아요. 그러니 저를 찾아와서 온갖 엄살 다 부리며 제발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도 다 예비 시모가 제게 직접 한 말들로 안 거라고요. 어디 다른 곳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예, 친영아. 아니, 아가. 우리 며느라가. 아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참 많구나, 그지? 용서해라, 어? 내가 뭘 모르고 그런 거야. 네, 그러셨겠죠. 저같이 보잘것없는 애한테 이런 건물이 있을 줄 어떻게 하셨겠어요? 전혀 모르셨으니 그러셨을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내 상황을 너한테 하나도 숨김없이 다 꺼내놨지 않겠니? 그만큼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적당히 감추고 숨기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안 그랬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시죠. 그렇게 절박하다는 티를 팍팍 내야 뭐라도 저한테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한 짓이 있으시니 어지간한 사과로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잔머리 잘 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아유, 뭐라고 해도 좋다. 내가 다 들을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실컷 욕하고 뭐라고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 아들이랑 얼른 날 잡자. 그리고 그 전에 나 좀 도와줘. 네 시댁될 집이 길거리에 나가는 걸 두고 볼 건 아니지? 이것 보세요. 제가 어디 모자란 데가 있나요? 제가 지금 결혼을 사는 건가요? 저는 그런 식의 거래를 해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결혼이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리스트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난 관심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애당초 예랑이가 의사인 게 좋아서 연애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의사 남편 얻자고 바리바리 갖다 바칠 생각 전혀 없는데 예비 시모에게 제가 당한 꼴이 그게 뭔가요? 그 꼴까지 당하고도 제가 예비 시모를 도와야 하나요? 단지 예랑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요? 그건 아니죠. 전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고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모는 끈질기게도 저를 찾아왔지만 100번 1000번을 찾아온다고 한들 제 마음이 변할 리는 없습니다. 예랑이에게 제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걸 숨겼던 건요.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랑이를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모 밑에서 일만 했지 연애란 걸 해봤겠어요? 그러다가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를 특별히 챙겨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건물에 입점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남자에게 그런 챙김은커녕 남자랑 단둘이 있어 본 적도 별로 없었던 순진한 저였으니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애초에 돈 보고 저한테 덤벼든 거였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게 저의 부끄러운 첫사랑이라면 첫사랑이네요. 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몇백만 원부터 시작하더군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막아야 할 것들을 못 막는다 하며 한 달만 쓰자고 하길래 아무런 차용증 같은 것도 하나 없이 바로 송금해줬고 다음 달이 되니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그러더니 몇천만 원에서 억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저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여자가 그 인간 여자였고 저한테는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여자도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제 마음을 사로잡는 코칭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더러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제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한 적이 없고 봉사하며 어울렸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랑이와 사귀게 되면서 처음엔 바로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랑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신중하자 싶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이고 예랑이가 저와 상의도 없이 저에 대해 예비 시모에게 말을 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제 배경을 모르고 예비 시모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예비 시모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으니 무시당하고 업신당할 거라는 것도 짐작은 했어요. 그래도 그러다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라도 저한테 조금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시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 덕분에 예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건물주라는 걸 밝혔더라면 예비 시모는 아주 깜빡 죽으며 저를 예뻐했겠지만 그게 어디 제가 예뻐서 그러는 거였겠어요? 제가 가진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거였겠죠.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한 시댁이라면 정말이지 사양하고 싶거든요. 예랑이 또한 진실을 다 알고 나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나도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고 자기한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팔아 결혼 장사를 하려고 했다니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투자 실패하면서 급하게 그 돈 메워 넣어야 했으니 더 절박해서 그러셨다는 걸 감안해도 나 역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릴 때부터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까지 들어갔던 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나는 의대 가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 나는 네가 의사 공부 열심히 하길래
그래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 사실 나는 수의대에 가고 싶었지. 왜 그랬는지 설명 안 해도 알 거야. 그랬구나. 그래. 수의대랑 의대는 비슷한 듯 해도 다른 거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수의대 공부에 다시 도전해보는 게 어때? 너 아직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예랑이를 독려했어요. 제 말에 용기를 얻은 예랑이는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편입은 너무 제한적이라 힘들고 아무래도 그냥 다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낫겠다고 하더군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긴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수능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예랑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이랍니다. 예랑이는 제게도 같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천만에요. 그럴 거였으면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갔겠죠. 예비 시모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죠. 결국 예비 시부가 모든 걸 다 알게 됐고 불같이 화를 내며 이혼 소송을 시작한 건 당연한 거고요. 예비 시모 혼자 독단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라는 점, 예비 시모가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어둠의 경로에 있는 불법적인 업체였다는 점 등을 내세워 집이 넘어가는 것도 잘 막으셨고 그 빚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지신 걸로 알아요. 이제 이혼 소송 결판만 나면 되는 건데 그건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예랑이는 예비 시모를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하네요. 당장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 따지고 보면 예비 시모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다 예랑이는 수능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저희는 결혼식은 일단 보류하고 예랑이가 수의대 합격이라도 하면 그때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아직 젊은데요. 예랑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순애보 그런 건 아니고요. 언제라도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랑이를 좋아하지만 예랑이와의 결혼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니까요. 예랑이 공부하는 동안 저도 제 사업 착실히 잘 키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 생각 잘 한 거죠. 그런 심호비위 맞추고 어떻게 살아요? 애초에 생각부터가 썩은 사람인데요. 마음을 조금만 더 곱게 썼더라도 저를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대해줬더라도 이런 식의 결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그 예비시모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보고도 그 사람이 예랑의 엄마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갈 수는 없었어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답니다. 그렇게 살려면 저부터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살 거예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다짐하듯 약속할게요. 저 정말 잘 살 거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저의 이런 다짐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